농도. 일단 퍼센트 농도 뭡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외울 때 그냥 퍼센트 농도, 몰 농도 해놓고, 퍼센트 농도는 질량분의 질량이고, 몰 농도는 부피분의 몰수고, 네, 이렇게 외우세요. 어차피 농도라고 하는 게 얼만큼 진한가를 표시하는 거니까 얼만큼 진한지 얘기할 거면 분모에는 전체가 들어가면 될 거고 분자에는 우리가 원하는 그 일부가 들어가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전체분의 일부가 들어가니까 밑에는 전체에 뭘 집어넣을 건지 위에는 일부에 뭘 집어넣을 건지가 더 중요해. 그래서 그냥 퍼센트 농도는 질량분의 질량, 즉 질량의 비율을 이용하는 거고 몰 농도는 부피분의 몰수, 부피에 대한 몰수의 비율을 얘기하는 거고 앞에 주어는 어차피 다 뭐니까 분모는 다 용액이고 분자는 다 용질이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그냥 질량분의 질량, 부피분의 몰수 이렇게 외우시고 그리고 분모는 어차피 항상 전체 용액이 들어가는 거고 분자는 항상 용질 일부가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잡으면 되는 거였죠. 이게 소금물이면은 소금물 전체 질량분의 소금의 질량 혹은 소금물 전체 부피분의 소금의 몰수 이런 식이 되는 거니까. 근데 다만 퍼센트 농도는 뭐가 꼭 필요하고 곱하기 100은 꼭 해줘야 되고 그게 원래 퍼센트라는 것의 의미잖아요. 퍼센트라는 게 백분율. 그러니까 우리가 100을 곱해줘서 표시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농도라고 하는 건 그냥 이렇게 외우면 되는 개념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보시면 퍼센트 농도는 그래서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이 되는 거고 단위는 퍼센트를 쓸 거고 몰 농도 같은 경우는 몰하고 몰 퍼 리터 이런 걸 쓰는 거죠. 프린트 보면서 네. 그 다음에 밑에 용액 밀도. 자 이거는 그냥 밀도야. 여러분 밀도는 뭐예요? 부피분의 질량. 맞아요. 근데 용액의 밀도면 뭐겠어? 용액의 부피분의 용액의 질량인 거죠. 여러분 이렇게 슬래시가 이렇게 있으면 슬래시 기준으로 앞에가 분자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여기가 용액 질량, 뒤에는 용액 부피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부피분의 질량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밀도 자체가 단위가 그램 퍼 밀리리터인데 용액의 질량의 단위가 그럼 그램으로 들어가고 용액의 부피의 질량, 부피의 단위가 밀리리터로 들어가면 된다. 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용질의 몰수. 우리 몰수 구하는 거 어떻게 구해? 화학식량분의 질량으로 구하잖아 원래. 근데 그게 용질로 하면 용질의 화학식량 분해 용질의 질량 하면 돼요. 화학식량이 뒤에 들어가야 되고 질량이 앞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몰 농도와 관련된 것들은 딱 그것만 쓰면 돼. 퍼센트 농도는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인 거고 몰 농도는 용액 부피, 물론 이제 단위는 꼭 리터여야만 합니다 얘는. 그래서 용액 부피 리터 분의 용질의 몰수 요것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용액 밀도 같은 경우는 용액 부피분의 용액 질량을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용질 몰수의 경우에는 용질의 화학식량 분의 용질의 질량을 쓸 겁니다. 그렇지? 결국 이건 그냥 공식들인데 EX, 밑에 EX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 얘는. 자 여러분 1몰 농도 1몰 농도짜리 요소 수용액이 있는데 얘가 9리터래요. 그럼 이 안에 들어있는 용질은 몇 몰이 돼요? 9몰이 되겠지. 왜? 몰 농도식이 요거잖아. 그러면 용액 부피가 9리터니까 여기 9리터를 집어넣을 거고 몰 농도가 1이니까 여기다 1몰 농도를 집어넣을 거니까 결국은 9 곱하기 1이 용질 몰수가 되겠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요소수가 9몰이 되는 거고 0.9몰 농도짜리 포도당 수용액 2리터에 들어있는 포도당은 그러면 1.8몰이 되겠죠. 그치? 그치? 얘도 결국은 몰 농도가 0.9인 상태에서 부피가 2리터인 거니까요. 그 다음에 그 아래 0.25몰 농도짜리 Na2S 수용액 10리터에 들어있는 Na2S 수는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냥 2.5몰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몰 농도 곱하기 부피가 용질의 몰수가 될 거라는 거죠. 그치? 이거 그냥 옮기면 되잖아. 용액 부피분의 용질 몰수가 몰 농도니까. 그러면 몰 농도 곱하기 요거 옮겨서 용액 부피가 용질 몰수가 되죠. 이거 식으로도 많이 써요. 어떻게 식으로 많이 쓰냐면 용질 몰수. 우리가 몰수에다가 주로 사용해주는 기호가 N이거든요. N. 그래서 N은 MV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몰 농도 곱하기 부피. V가 부피. M이 몰 농도. 이렇게 해서 많이 쓰거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외워서 쓰기도 하고요. 어차피 우리는 이 몰농도가 부피분의 몰수라는 걸 알아야 되니까 뭐 변형해서 쓰면 되는 식이기도 하고요. 그치?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일단 그래서 Na2S의 수는 2.5몰이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Na 플러스의 수하고 Se-의 수인데요. 자, Na2S라는 거 자체가 뭐야? 여러분 그래도 이온 결합 이 정도는 알잖아요. Na2S는 Na 플러스라는 이온하고 Se-라고 하는 이온, 황화 이온과 나트륨 이온의 결합입니다. 알지? 왜? 이거 금속이고 이거 비금속이니까 어차피 이온 결합이어야 되거든. 이온 결합이면 항상 얘네들은 이온 형태로 쪼개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온으로 쪼개면 되는데, 근데 Na 플러스는 한 개씩이 아니라 두 개씩 들어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럼 Na2S 자체가 2.5몰계라면 Na 플러스는 이 안에 두 개씩 들어있으니까 총 몇 몰이 되겠고, 5몰이 돼야 되는 거고, Se-는 그냥 2.5몰이 되는 거죠. 이런 간단한 문제. 그치? 그래서 총 이온수는 마지막에 총 이온수 같은 경우는 Na 플러스의 수인 5몰하고 Se- 수인 2.5몰을 더해서 이온수 7.5몰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1몰 농도 포도당 수용액 1리터에 물을 넣어 5배 희석시킨대. 자, 여러분 5배 희석시키겠다 무슨 뜻? 물을 넣어서 농도를 어떻게 만들어준다는 거야? 5분의 1, 그쵸? 5분의 1배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5배 묽게 만든다라는 뜻인 거거든요. 그럼 농도는 5분의 1이 돼야 돼. 근데 원래 1몰 농도였으니까 몰 농도는 그래서 최종적으로 5분의 1몰 농도 혹은 0.2몰 농도가 돼야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0.2몰 농도가 돼야 되고요. 자, 근데 결국 1몰 농도였던 포도당 수용액을 물만 넣어서 5분의 1몰, 0.2몰 농도짜리 포도당 수용액으로 만드는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해준 게 물만 넣은 거니까 포도당의 양은 변하겠어, 안 변하겠어? 안 변하죠. 그래서 일단 요때 요게 이제 1리터 1리터였으면 이 안에 들어있는 포도당이 원래 몇 몰이었을 거란 얘기? 1몰이었을 거란 얘기. 그러면 우리 희석시킨 이후에도 결국은 포도당은 그쵸, 1몰 그대로 있어야 돼. 근데 농도만 그냥 5분의 1배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럼 부피는 이제 몇 리터가 됐어야 되는 거야? 5리터가 되었어요. 그치? 5리터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5배 희석시키려면, 그러니까 5배 묽게 만들려면, 그러니까 농도가 5분의 1배가 되게 만들려면, 그러려면 부피가 5배 돼야 되는 거죠. 그치? 부피가 분모에 있는 거니까요. 그치? 그래서 거기가 얘기하려는 게 그겁니다. 몰농도가 0.2몰 농도가 돼야 되는데 그 얘기 자체가 부피는 5리터, 용질몰수는 1몰. 근데 용질몰수 1몰은 희석하기 전이랑 똑같다는 얘기.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고요. 그 밑에 10% 아세트산 수용액 600g에 들어있는 아세트산 질량 요거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계산 그대로 하면 되는 거야. 퍼센트 농도식에다가 대입해서 계산하면 돼요. 우리 퍼센트 농도는 퍼센트 농도가 10% 농도짜리라니까 10이고 그럼 얘는 용액의 질량이 600이니까 600분의 용질의 질량은 우리가 모르니까 x 곱하기 100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요걸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x는 60이 돼야 되겠네요. 이렇게 그냥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10% 아세트산 수용액 600g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질량은 60g인데 그럼 몰수가 몇 몰이 돼? 1몰이 되죠. 아세트산 우리 분자량 60인 건 그냥 외워서 알면 좋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온수는 몇 몰이야? 아세트산이 지금 1몰인 건 알겠는데 그럼 이온수는 몇 몰이게? 아세트산의 화학식은 어떻게 돼? CH3, COOH입니다. 이건 이제 외워주셔야 돼요. 근데
이온은. 일단 얘 무슨 결합 물질이게? 공유 결합 물질이에요. 탄소, 수소, 탄소, 산소, 산소, 수소. 전부 비금속입니다. 탄소, 수소, 산소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공유 결합 물질인데, 그러면 이온이 나오나요? 네. 공유 결합 물질 중에서도 물에 녹이면 이온이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정확하게 딱 그런 애거든요. 얘 이온 되면 뭐랑 뭐로 나눠지냐면 아세트산 이온 들어본 적 없나? 맞아요. CH3COO- 이게 아세트산 이온입니다. 이온인데 아주 복잡하게 생겼죠.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돼요. 특히나 이건 통합과학에서도 씁니다. 통합과학, 화학 할 거 없이 둘 다를 위해서 알아야만 해요. 통합과학 뒤쪽에 산염기 다루는 쪽이 있거든요. 거기서 똑같이 나올 거예요. 그대로 나올 거라서 CH3COO-. 그럼 나머지 가지고 뭐가 만들어져야 되겠어? H+, 그쵸, 수소인. 그래서 이렇게 나눠진단 말이야. 그러면 아세트산은 이온으로 나눠지면 몇 개 이온이 나오는 거야? 2개씩 나오는 거죠. 근데 아세트산 자체가 1몰이면 그럼 이온으로는 2몰이지. 왜? 얘가 1몰인데 요거 하나당 요거 하나 2개 이온을 만드는 거잖아. 요거 한 개가 이온 2개를 만드는 거야. 그러면 요게 1몰이면 이온은 2몰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치? 요 계산에서 정말 많이들 헷갈려 해. 요걸 0.5몰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그런 얘기를 해본 거예요. 막 묶음으로 생각하라는 얘기를 우리가 그래서 해본 거야. CH3COOH가 한 묶음이야. 어떤 묶음? 요거 하나와 요거 하나가 같이 포장된 묶음. 그렇지? 그러면 요 묶음이 1몰이면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은 얘도 1몰, 얘도 1몰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니까 총 2몰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 게 맞죠. 자, 됐고, 그래서 10% 아세트산 수용액 600g에 들어있는 아세트산 질량 60g, 몰수는 1몰, 이온수는 2몰 이런 식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10% 아세트산 수용액 120g의 몰농도. 자, 요거는 여기부터 요 아래는 일단은 건너뛸게요. 고민을 좀 해보고 다음 주에 하든가 합시다. 농도 기본은 오늘 했으니까. 왜냐면 요 아래가 퍼센트 농도를 몰농도로 전환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우리 특강에서 다룰지 아니면 여러분들 그냥 내년에 화학 갈 때 하는 게 맞을지가 조금 애매해서 일단 넘겨봅시다. 그래서 그 밑에 내용으로 가볼게요. 가역이랑 비가역 우리 했잖아. 가역 반응, 가역이랑 동적 평형, 화학 평형 기본까지는 우리 다 했던 내용이니까 쭉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가역 반응은 정반응은 이제 반응식에서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는 정방향의 반응. 자, 요게 만약에 우리 화학식을 N2 더하기 3H2가 2NH3라고 이런 반응식을 이용한다고 치면요, 여기서 얘네 둘을 반응물이라고 부르고요, 얘네들을 생성물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화학 반응식에서 왼쪽에 있는 애들이 반응물, 오른쪽에 있는 애들이 생성물이 된단 말이지. 그러면 이 반응물에서 생성물, 즉 왼쪽의 물질에서 오른쪽의 물질로 가는 방향이 정방향입니다. 그래서 얘가 정반응이에요, 항상. 그러니까 식을 어떻게 적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이 화살표, 오른쪽 방향으로 되어 있는 화살표는 항상 정방향이에요, 정반응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오면 그게 역반응인 거죠. 그래서 그 얘기가 적혀 있는 거고. 근데 가역반응이라고 하는 건 뭐야? 그래서 역반응이, 그 정반응이 있을 때 그거에 대한 반대 반응이, 역반응이 가능한 반응으로 반응물과 생성물 사이에 지금 요 화살표 그대로 이용해서 표시하는 거죠. 이렇게 표시하면 가역반응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비가역 반응을 제외한 모든 반응이 가역 반응에 해당된다라고 보는 게 낫고요. 왜냐면 가역이 훨씬 많습니다. 지난주에 했죠. 가역이 훨씬 많으니까 비가역보다 가역이 훨씬 많아서요, 그렇게 보는 게 낫고요. 그 다음에 비가역 반응, 얘는 역반응이 불가능하거나 요 뒤에 되게 중요한 말이야, 무시할 정도로 적게 일어나는 반응.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역반응이 안 일어나는 것도 비가역이긴 한데요, 역반응이 일어나긴 일어나도 돼요. 그게 너무 적게 일어나면 그것도 비가역입니다. 요것도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무시할 정도로 적게 일어나는 반응으로 반응물과 생성물 사이에, 비가역은 어떻게? 오른쪽 화살표만 표시해.
이러면 정반응만 가능하다는 뜻이 되는 거야. 그럼 이러면 비가역이 되는 거예요. 가역은 역반응이 가능하니까 이 역반응의 화살표도 해줘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가역 비가역의 표시 자체는 되게 쉬워요. 그냥 별거 아니니까 됐죠. 그 다음에 비가역 반응의 얘는 우리 한번 지난번에 짚어본 게 연소 반응, 기체 생성 반응, 중화 반응 이렇게 했고 안 근대 생성 반응은 빼자 했었는데 요건 일단 지금은 넘어갑시다. 지금은 넘어가고요. 정리해야 되는 주 내용은 아니라서 일단 넘어가고. 자, 그 다음부터 이제 그냥 프린트 버려. 프린트 치우고 화학평형부터 그 뒤로 있었던 우리 내용들 지난주에 했던 거 잠깐 다시 해볼게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던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은 그래서 상평형일 거야. 그쵸? 일단 화학평형의 기본 개념을 좀 다뤘어요. 화학평형의 기본 개념이 뭐였었냐면 화학평형이라고 하는 건 일단 우리 정반응하고 역반응이 모두 가능한 가역반응에서 그럴 때 재료로 N2랑 3H2가 있고요. 얘네가 반응물이고 그 다음에 2NH3 이게 생성물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요 반응물하고 요 생성물의 반응 속도가 어떻게 되는 거였었냐면 기본적으로 화학 반응의 반응 속도는 어떻게 재료의 농도 좀 쉽게 표현하면 재료의 양으로 결정이 되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정반응의 재료라고 하면 누가 되는 거야? 얘네들이 되는 거고. 그렇죠? 역반응의 재료라고 하면 뭐가 돼요? 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료가 많으면 뭐였어? 재료들끼리 부딪히면 화학 반응하는 거였잖아. 그런데 그 재료들끼리 부딪힐 확률이 높아져서 화학 반응 자체가 속도가 빨라져. 그러니까 반응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지니까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그런 개념이었는데 근데 요 재료가 많으면 처음에는 굉장히 많았어요. 여기에는. 그리고 얘는 원래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출발했어. 그러면 정반응 속도는 처음에 아주 빠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재료는 줄어들고 NH3로 계속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정반응의 속도가 어떻게 된다? 느려진다. 그치? 그러니까 시작할 때 내가 만약에 얘를 100개, 300개 가지고 있다고 쳐봐. 그래서 1초 뒤에는 얘가 90개, 270개 이렇게 줄어들고 또 거기서 1초 뒤에는 이렇게 계속 줄어든다라고 했을 때 자, 처음에는 100개, 300개였지만 그 다음 순간에만 해도 90개, 270개가 되면 재료의 양이 줄었죠. 재료 양이 줄면 그만큼 속도가 어떻게 돼? 느려져야 된다. 실제로 얘가 1초 동안 이렇게 됐잖아? 그럼 다음 1초 동안 80, 240이 되는 게 아닐 거란 얘기입니다. 속도가 느려져서요. 더 천천히 줄어듭니다. 근데 뭐 아무튼 결국은 재료는 정반응이 진행되면서 줄어드니까 반응 속도는 느려진다. 뭐 정반응의 반응 속도는. 근데 그에 비해서 반대 역반응은 어떻게 된다 했어? 처음엔 오히려 얘가 아예 없었으니까 역반응의 속도가 0이거든. 아예 안 일어나니까. 근데 반응을 해서 NH3가 만들어지면 마찬가지야. NH3끼리 부딪히면 역반응을 해서 N2랑 H2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NH3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즉 정반응이 진행될수록 역반응의 속도가 빨라지게 되는 구조인 거지. 그러면 정반응은 진행될수록 정반응이 느려져요. 근데 정반응이 진행될수록 역반응은 빨라져요. 그러면 하나의 속도는 계속 느려지고 하나의 속도는 0에서 출발했지만 계속 빨라지면 결국 어떤 시점이 온다? 같아지는 시점이 온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화학평형이라고 한다. 그게 이제 평형의 기본 개념이었죠. 자, 그래서 평형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상평형에 해당되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 증발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심도 있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끓음을 설명하긴 했는데요. 사실 끓음 자체는 여러분들이 화학 여기서 다루는 내용은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 특강이니까 좀 더 뒤에 있는 내용까지 끌어와서 그냥 끓음까지 같이 다뤘는데 원래 끓음은 물질과 에너지? 예, 그런 과목에서 다룹니다. 제가 알기로 물질과 에너지가 소화고만 빼면 나머지 다른 모든 학교가 고2 때 2학기 내용이거든요.
소하고는 고3 때 해요. 오히려 다른 학교가 화학 반응의 세계라고 하는 과목을 고3 때 하는데 소하고만 그걸 오히려 고2 학기 때 합니다. 모르겠어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어디 아픈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래서 우리 이제 증발이라고 하는 것만 일단 초점을 맞춰서 오늘은 정리를 할게요. 끓으면 빼고. 자, 증발이라고 하는 건 뭐였냐면 이 물 분자, 그냥 물 기준으로 하면 이 물 분자들이 있는데 이 물 분자들이 표면 방향으로 운동을 해. 근데 마침 이 표면 방향으로 운동하는 물 분자가 에너지를 충분히 갖고 있을 때. 그러니까 에너지는 뭐였어요? 전체가 가진 에너지는 평균 에너지로만 우린 표시를 한단 말이지. 근데 성적 평균처럼 평균 에너지는 어떻게 되는 거다? 평균보다 아주 높은 애도 있을 수 있는 거고 평균보다 아주 낮은 애도 있을 수 있는 거다. 그래서 평균 에너지가 얼마 안 되더라도 이 안에 있는 그 입자들 중에서 누군가는 평균 에너지보다 아주 높은 에너지를 가질 거고 그런 에너지를 갖는 애들은 표면 방향으로 이렇게 운동하면 주변에 다른 물 분자들이 붙잡고 있는 힘을 그냥 이겨내버리고 바로 밖으로 뛰쳐나가 버린다. 이게 증발이다. 였던 거지. 그래서 증발이라는 건 원리는 간단해. 아주 그냥 혈기왕성한 물 분자가 있는 거고 걔가 그냥 표면 방향으로 운동하면 그대로 뛰쳐나가는 겁니다. 우리 약간 아주 빠르게 달려서 창문 깨고 나가버리는 거죠, 그냥. 그렇지. 딱 그런 느낌인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충분한 입자가 있으면 그대로 뛰쳐나가는 거. 이게 그냥 증발인 건데. 자, 근데 이 증발이라고 하는 건 결국 그래서 입자들이 에너지를 많이 가지면 증발이 빨라지는 거고 입자들이 가진 에너지가 줄어들면 증발이 느려진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뭐라고 했었어? 다른 요소는 일단 빼고 진짜 직접적으로 이 증발 속도에만 영향을 주는 딱 그 요소, 이 절대적인 증발 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딱 꼽으면 온도였습니다. 온도가 높아지면 입자들이 가진 에너지가 많아지니까 그럼 뛰쳐나갈 수 있는 애들도 그만큼 늘어나는 거고 근데 온도가 낮으면 애들이 가진 에너지가 줄어드는 거잖아. 그만큼 그러면 이제 뛰쳐나가는 애들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고 딱 요렇게 접근하는 것만 생각하시면 된다. 우리 표면적 이런 거는 전체 증발 속도를 결정하는 거지 진짜 절대적인 증발 속도를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약간 어떤 개념에 가까운 거냐면 자동차 한 대의 속도와 그래서 이 도로에서 지금 이 도로의 전체를 지나고 있는 차량의 평균 속도 이런 거랑 개념이 다른 거잖아요. 약간 그런 개념인 건데 더 헷갈리는 예시인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좀 지워버리고. 그래서 다시 결론적으로 그냥 온도가 높아지면 증발이 빨라지는데 온도가 낮아지면 증발이 느려지는데 딱 요것만 생각하면 되는 게 증발 속도인데 우리는 어차피 모든 실험을 온도 일정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증발 속도는 일정하게 봅니다. 딱 요렇게 증발 속도에 대한 개념은 요렇게 두 가지 키워드로만 기억하면 돼요. 증발 속도는 온도가 결정한다. 근데 우린 온도 일정한 데서 실험을 해. 그럼 지금 우리는 뭐 어떤 상태가 돼? 증발 속도가 일정하다고 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돼. 자, 근데 뚜껑을 열어두면 아무 문제가 안 생기는데 뚜껑을 닫아두면 사실 뚜껑을 열어둬도 닫아둬도 일어나는 현상이 응축이거든. 응축은 뭐였었냐면 그렇게 뛰쳐나가서 만들어지는 기체 상태의 물, 우리가 흔히 그걸 수증기라고 불렀었죠. 그러면 수증기라고 하는 애들은 그냥 밖을 잘 돌아다니긴 하는데요. 만약에 그 수증기 중에서도 마찬가지로 요 표면 방향으로 운동하게 되면요.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되나? 물로 끌려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응축이라고 하는 건 수증기들이 입자 요 표면에 부딪히는 그 정도에 따라서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응축 속도에 영향을 주는 건 얘도 일단 온도에 영향은 받아요. 얘도 마찬가지인 게 온도가 충분히 높아서 에너지가 많잖아? 그럼 물 표면에 와서 부딪혀도 거기 끌려 들어가? 안 들어가고 그냥 계속 그냥 지 맘대로 움직이는 애들도 있을 거예요. 온도의 영향 정도도 받긴 받는데 얘는 온도 말고도 어떤 영향을 받게 되냐? 수증기 입자 수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가 되는 거였어. 그러니까 뭐야? 부딪힐 확률에 대한 문제인 거지. 그래서 얘도 여기 수증기 입자가 많이 몰려 있으면 요 물 표면에 와서 부딪힐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니까 응축이 잘 일어나는데 근데 수증기들이 그렇게
많이 몰려 있는 게 아니라면, 만약에 수증기의 양 자체는 많아도 뚜껑을 열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퍼져 있잖아. 그럼 물 표면에 와서 딱 부딪힐 확률은 어때? 낮지. 그러면 응축이 안 일어나 버린단 말이야. 근데 반대로 뚜껑을 닫아놓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안에 수증기 입자가 막 가득가득 들어차게 되는 거잖아. 그럼 얘들이 어떻게 돼요? 다시 뛰쳐들어올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는 거죠. 왜? 표면 방향으로 와서 부딪힐 확률이 되게 높아지니까. 그래서 얘는 응축 속도에 영향을 주는 건 크게 이거 두 가지. 근데 이것도 온도는 일정하니까 이거 빼면 결국 얘가 제일 핵심적이 된다. 그래서 상평형도 결국 뭐예요? 이거 화학평형으로 표시는 할 수는 있거든? 요렇게 적으면 이게 물의 증발 그리고 수증기의 응축입니다. 요 L 요게 뭐야? 리터는 아니고 혹시 이거 뭐게? 이거 되게 재밌는 건데 여러분들이 화학 그 이후로 그리고 특히나 여러분들이 화학을 전공하든 뭐가 됐든 나중에 화학 반응식을 보면 다 어떻게 써 있냐면 물질 뒤에 L, G, S, AQ 이렇게 네 가지의 상태가 적혀 있습니다. L은 리퀴드예요. 무슨 뜻? 액체라는 의미입니다. G는 가스예요. 무슨 뜻? 기체라는 뜻입니다. S는 솔리드예요. 무슨 뜻? 고체라는 뜻입니다. AQ는 아쿠아예요. 무슨 뜻? 수용액 상태. 물에 녹아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로 상태를 구분해요. 근데 그 액체랑 수용액은 그러면 고체가 뭐 물에 녹아 있을 때 수용액이 아니에요? 그쵸. 우리가 흔히 저는 이제 흔히 쓰는 표현으로는 멜트랑 디졸브의 차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 소금이 있어, 설탕이 있어. 설탕을 물에 녹이면 설탕 수용액이 되는 용해 상태, 요 AQ, 설탕 가로치고 AQ가 되는 거죠. 근데 설탕을 후라이팬에 올리고 설탕에 열을 가해서 그냥 설탕을 녹여. 그래서 그냥 진짜 액체 상태의 설탕이 돼. 그게 뭐예요? 그게 리퀴드 상태의 설탕인 거죠. 그 차이입니다. 액체와 수용액의 차이는 물에 탔냐. 그걸 똑같이 우리는 이제 이게 한글의 폐해인데 우린 둘 다 녹였다라고 해버리잖아. 근데 열을 가해 녹이는 건 화학적으로 상변화지만 물에다 녹이는 건 용해라고 하는 상변화가 아닌 다른 반응이란 말이야. 그래서 구별해 줘야 됩니다. 물에 녹였냐, 수용액이 됐냐, 용해됐냐랑 그다음에 이렇게 액체에다가 그 열을 가해서 액체로 녹였냐. 우리가 저거는 이게 한자어가 또 그지 같은 게 저거 뭐라고 하는지 알아? 고체에 열을 가해서 액체로 녹이는 거 뭐라고 해? 융해라고 해요.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융해가 뭡니까? 그래서 저도 진짜 마음에 안 드는데 대신에 저는 그래서 융해라는 표현보다 화학이 좀 더 선호하는 표현이 있어. 용융. 이게 그래도 좀 나은 것 같아. 용해랑 용융. 근데 만약에 별론가요, 이것도? 수용액이 물에 녹인 걸 수용액이라 해요? 막 기름에 녹인 네, 거는? 기름에 녹인 거는 기름 용액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알코올을 기름에 녹이면 알코올 기름 용액 이렇게 돼야 돼요. 물에 녹인 것만 수 용액이라고 불러. 쉽지 않아? 네, 뭐 아무튼 상태는 여러분들은 지금 상태는 그냥 한번 봐두세요. 나중에 어차피 여러분들 상태 때문에 아주 괴로울 건데 미리 괴롭지 맙시다. 나중에 괴로워질 거예요. 자, 아무튼 그래서 당장은 그냥 이렇게 적으면 여기 이제 액체 상태의 물에서 기체 상태의 물, 수증기 이렇게 표현된 거거든요.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면 이것도 마찬가지야. 정반응, 역반응 속도에서 얘는 아까 화학평형이랑 다른 점이 뭐야? 정반응 속도는 일정한 걸로 보는 거고 근데 역반응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거고 그래서 어떤 시점이 온다? 정반응하고 역반응이 같이 같아지는 시점에 오는 거지. 요게 상평형. 그러니까 상평형은 화학평형의 일부기는 한데요. 이 정반응이
일반적인 다른 화학평형과 조금 다른 거지. 일반적인 화학평형은 그냥 농도만 가지고 속도가 결정되니까 좀 더 얘기가 쉬워. 정반응은 느려지면 되고 역반응은 빨라지면 돼. 근데 상평형은 정반응이 일정한 걸 기준으로 두고 역반응이 빨라져서 같아진다. 이런 약간의 차이점을 갖습니다. 이렇게 상평형이고, 용해평형도 결국은 상평형과 완전히 결이 비슷하긴 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그냥 상평형만 이해하고 그냥 넘어가면 될 것 같아. 용해평형까지 굳이. 그러니까 이론적인 기반이 똑같거든요. 상평형과 용해평형은. 근데 언어만 더 추가로 나열하게 되고 말만 늘리는 거니까 용해평형은 굳이 우리 지금 다루지 맙시다. 그래서 상평형이 이렇게 된다만 잘 이해하고 가시면 되는 게 지난주 내용의 메인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지난주에 여기다가 플러스로 증기압력 이란 것도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끓는 점 이런 것도 얘기를 했었는데, 증기압력, 끓는 점 이 모두가 물질과 에너지라는 과목에 있는 그 내용들이에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지나가면 되고, 우리 화학평형은 기본만 했고 지난번에 오히려 상평형을 주로 얘기했으면 오늘 우리가 할 게 화학평형에 대한 내용 핵심인데, 아주 재밌습니다. 자, 화학평형의 설명을 하기 위해선 N2 더하기 3H2 식 하나를 정해놓고 설명하는 게 편하거든요. 자,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우리 화학평형과 관련된 값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K라고 부르고 하나는 Q라고 부릅니다. 했냐? 안 했지? K라고 하는 애는 얘는 뭐냐면 평형 상수. 뭐였더라? 이퀄리브리움 컨스턴트인가? 그럴 거예요. 풀네임이. 근데 뭐 굳이 말 필요는 없고. Q는 반응 지수. 이렇게 부릅니다. 네, 여러분들 이 표현에 대해서 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상수가 무슨 뜻이야? 수 중에서도 변하지 않는 수. 맞아요.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상수는 변하지 않는 숫자, 변하지 않아야 됨을 기본으로 하는 게 상수고요. 그리고 상수가 아닌 모든 숫자는 변수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좀 더 과학적으로 끌고 온 변수들을 지수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거거든. 불쾌지수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평형상수와 반응지수 이렇게 두 가지가 이 화학평형을 계산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두 가지 요소가 돼요. 네, 일단 식부터 적어 놓을게. 위의 식에 대한 요 화학 반응식이 존재한다면 그때 평형상수를 구하는 식이 어떻게 되냐면 일단 이렇게 되거든? 분석해 봅시다. 자, 우리 지난주에 요건 했는데 요 가우스 기호가 뜻하는 게 뭐라 그랬지? 작지 않은 수. 아닙니다. 그건 이제 수학에서 사용하는 기호고, 그리고 화학에서 얘기하는 저 가우스 기호, 저 대괄호 표시는 뭐게? 몰 농도라는 의미예요. 가로 안에 적힌 것의 몰 농도를 이용하겠다라는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뭐겠어? 요거는 N2의 몰 농도를 이용하겠다라는 뜻인 거고, 요건 H2의 몰 농도를 이용하겠다는 뜻인 거고, 요건 NH3의 몰 농도를 이용하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는 왜 세제곱이 들어가고 얘는 왜 제곱이 들어가? 일단 여러분들이 보기엔 얘가 왜 세제곱이고 얘가 왜 제곱인 것 같아 보여요? 그쵸? 반응 계수가 차수로 올라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왜 이렇게 되나 한번 볼게. 자, 평형상수라고 하는 건 뭘 뜻하냐면, 자, 평형상수는 상수, 실제로 변하지 않는 값이에요. 그리고 이 어떻게 변하지 않는 값이냐면, 자, 이 화학평형을 갖다 놓고 얘네들이 어느 정도에서 평형이 이루어지는가가 궁금했어. 그래서 그 비율을 표시하기 위해서 분모에는 반응물에 농도곱을 갖다 놔요. 왜? 결국 정반응이든 역반응이든 속도가 농도에 영향을 받으니까. 그래서 농도끼리 곱해 놓으면 속도에 영향을 얼만큼 주는지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응물의 농도곱을 분모에다 놓고 분자에다가는
생성물의 농도곱을 갖다 놓습니다. 이렇게 해서 뭘 보는 거야? 생성물의 농도의 곱의 비율, 반응물의 농도 곱에 대한 생성물 농도의 곱의 비율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비율을 구해두면 지금 얘가 정반응은 얼만큼 했고 역반응은 얼만큼 한 상태에서 멈췄는가를 보여주는 거거든. 저런 방식으로 평형상수를 구했어.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점이 그냥 이렇게 처음에 구하고 났는데 얘가 상수인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이렇게 해서 내가 N2H2랑 NH3를 이용해서 합성하는 실험을 한번 해봤는데 저번에는 내가 10개 신몰하고 0몰 없는 상태에서 가져다 놓고 실험을 해봤거든. 그랬더니 반응물 농도곱분의 생성물 농도곱, 즉 평형상수 K 값이 딱 뭐 한 3 정도가 나왔다고 칩시다. 요렇게 실험을 했더니 K 값이 3이 나왔어. 근데 다음에 N2를 한 100몰 준비하고 H2를 한 300몰 준비한 다음에 이번엔 NH3를 600몰 정도 가진 상태에서 실험을 해봤거든. 그래도 실험 결과 K 값은 똑같이 3이 나오더라 라는 걸 발견한 거죠. 그래서 이게 평형 일대의 상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도 그렇고 반응은 평형이 이루어질 때까지밖에 안 일어나거든요. 물론 실제 팩트는 평형일 때 반응이 멈추는 게 아니라 뭐였어? 평형은 무슨 상태? 정반응도 일어나, 역반응도 일어나. 다만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어때? 같아. 그러면 겉에서 보기엔 어때요? 결국은 반응이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 딱 그 평형까지 얘를 요렇게 준비해서 평형까지 실험을 해보고 요렇게 준비해서 평형까지 실험을 해봤어. 그리고 이렇게 준비했을 때 평형하고 이렇게 준비했을 때 평형의 값으로 K 값을 구했더니 둘 다 똑같이 3이 나와. 실제로 이 재료를 어떻게 바꾸든 저 식에 대한 평형상수 K는 항상 3이 나옵니다. 물론 3은 구라예요. 저거 실제 값이 아니거든. 그냥 대충 잡은 값인데 지금 잡은 값이긴 한데 아무튼 한번 정해진 값은 다른 조건에서 실험을 해도 똑같이 같은 값이 계속 나와. 이게 평형상수 K야. 이런 과학자들이 그렇더라는 걸 발견한 것에 가까워요. 이건 원리적으로 왜 그런지를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걸 원리적으로 왜 그런지 알고 있는데 그건 설명하려면 물리가 필요해요. 그건 화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물리적으로 설명해야지. 입자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와야 돼서 우리가 흔히 이제 연력학이라고 하는 영역으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저거는 이제 얘기할 수 없고요. 화학에서는 딱 이렇게 해서 평형일 때의 상수 K를 요런 형태로 구해봤더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계속 그게 유지되는 상수더라를 알아낸 거죠. 근데 왜 세제곱, 제곱은 들어가냐면 여러분 이 식이 이렇게 보이지만 이거 실제로 풀어서 쓰면 뭐게? N2 더하기 H2 더하기 H2 더하기 H2가 NH3 더하기 NH3인 거잖아요. 그러면 반응물의 몰농도 곱이 얘몰농도 곱하기 얘몰농도 곱하기 얘몰농도 곱하기 얘몰농도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치? 생성물의 농도곱은 어떻게 들어가? 분자에 얘몰농도 곱하기 얘몰농도가 들어가잖아. 근데 어차피 얘랑 같은 물질이니까 몰농도가 어떻게 돼? 같게 나오거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게 평형상수 K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형상수 K는 말씀드린 대로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안 변해. 그렇게 돼요. 자, 근데 재밌죠? 자, 일단 이렇게 되는 게 평형상수 K인데요. 반응지수 Q 이게 있습니다. 자, 반응지수 Q는 어떻게 구하냐? 자, 얘에 대한 반응지수 Q 식을 또 적어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뭐야? 똑같지. 실제로 K랑 Q는
식은 공유예요. 근데 값은 달라. 왜 식은 공유하는데 값은 다르냐? 왜 식을 공유하느냐? 자, 여기서 이제 구하는 방법의 문제인데 평형상수 K는 이름 자체가 평형일 때의 상수잖아. 그래서 우린 평형상수 K를 구하는 방법 자체가 저기에 적혀있는 저 농도들을 전부 평형 기준의 농도를 대입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K 값은 항상 현재가 평형 상태여야만 구할 수 있어. 근데 매번 구할 필요는 없어. 왜? 지난번 때 평형 기준으로 해서 K 값을 한번 구하잖아? 그럼 그 다음부턴 같은 식에 대해선 그 K 값 계속 똑같이 써주면 되는 거지. 요게 K라서, 그러니까 K는 약간 어떤 느낌에 가깝냐면 처음에 일단 실험을 한번 해. 그렇게 해서 평형을 이루면 처음에 한 번에 1회 실험, 그럼 그 실험에서 평형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럼 그 평형 상태에서 그냥 그 평형 상태의 농도를 이용해서 K 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구해진 K는 뭐야? 2회 실험, 3회 실험, 4회 실험에서는 이 K 값을 그대로 갖다가 써주기만 하면 되거든. 그 어떻게 쓰냐와 관련된 게 이제 Q인데요. Q는 내가 2회 실험에서 처음 재료를 딱 준비하잖아. 그러면 처음 재료 농도로 대입해서 Q 값을 구하는 거야. 왜? 내가 처음에 준비한 재료는 평형 상태에서의 재료가 아니잖아. 이제 처음에 준비한 재료들을 넣고 실험을 해봤을 때 걔네들이 평형에 다 도달하면 그때가 K값이 나타나는, 그러니까 평형이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준비한 재료들은 K가 그 평형 상태 값이 아니거든요. 그걸 그냥 대입해서 같은 식에다 대입해서 Q라는 걸 구해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하냐면 Q는 현재 농도를 대입해서 구한 값, K는 평형일 때 농도를 대입해서 구한 값입니다. 같은 식을 놓고 K는 평형일 때 농도를 대입한 값, Q는 현재 농도를 대입한 값. 그 다음에 K와 Q를 비교하는 거야. 만약에 비교했는데 둘이 같았어. 그럼 뭐였게? 현재가 평형인 거지. 내가 현재 농도를 대입해서 구한 Q가 있는데 그게 K 값과 완전히 똑같네. 그러면 재료 넣고 반응시켜봐도 반응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농도 변화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평형이라는 뜻이거든. 그치? 여러분들 식 보고 한번 잘 생각해봐. 근데 내가 현재 농도를 대입해서 구한 Q 값이 K 값보다 작으면, 혹은 내가 현재 농도를 대입해서 구한 Q 값이 원래 구해놓은 K 값보다 크면, 일단 작으면만 가지고 얘기해볼까? 이러면 얘는 무슨 뜻일까? 자, 이 무슨 뜻인가는 두 가지로 연결됩니다. 일단 표현을 먼저 적으면 정반응 우세와 역반응 우세라는 표현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현재 상태가 정반응이 더 빠른 상태냐 역반응이 더 빠른 상태냐를 결정하는 거야. 우리가 정반응 속도가 원래 더 빠르고 역반응 속도가 느렸는데 걔가 역반응은 빨라지고 정반응은 느려져서 같아지는 거잖아요. 맞는데 반대로 생성물이 엄청 많은 상태에서 만약에 실험을 출발해. 그러면 역반응이 더 빠르고 정반응은 느렸을 수도 있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 오히려 역반응이 느려지고 정반응이 빨라지면서 평형에 도착하겠지. 그렇게 상황이 다른 거거든. 근데 그런 상황 중에서 Q값이 K값보다 작다면 정반응이 우세한 걸까요? 역반응이 우세한 걸까요? 여긴 정반응, 여긴 역반응. 역반응. Q값이 K값보다 작다면 다른 분들은? 입니다. 자, 이유가 뭐냐면, 자, K값은 어차피 고정된 값이야. 그럼 Q값을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Q값이 K값으로 다가가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Q가 이제부터 커져서 K값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치? 그래야 우리가 평형에 도착하는 거야. 근데 Q가 커질 거란 얘기는 뭐예요? Q가 K보다 작다는 얘기는 뭐예요? 분모는 어때야 돼? 숫자가 더 작으려면 분모는 커야 되고 분자는 작아야 되지.
근데 우리 분모에 있는 게 반응물이야, 생성물이야? 반응물. 그러면 Q 값이 K 값보다 작다는 게 무슨 뜻? 평형일 때보다 반응물의 농도는 더 커야 되고 생성물의 농도는 더 작아야 됩니다. 그럼 Q가 K가 되려면 반응물의 농도는 줄여야 되겠지. 분모는 줄이고 분자는 늘려야 Q가 K랑 같아질 수 있어요. 뭔 말할? 사실 그러니까 이 둘의 값이 다른데 얘가 얘보다 작잖아. 그런데 얘가 얘랑 같아지려면 얘 숫자를 키워야 되거든. 숫자를 키우는 방법은 분모는 줄이고 분자는 늘려야 된다고. 근데 분모가 반응물이고 분자가 생성물이니까 반응물은 줄이고 생성물은 늘려야 된다고. 그리고 반응물이 줄어드는 반응은 정반응이잖아. 그래서 정반응 우세 임을 알려주는 겁니다. 반대의 경우는 이거는 뭐예요? 역반응 우세겠죠. 얘는 뭐니까 Q값이 K값보다 크니까 Q는 어때야 돼? 그러니까 앞으로 반응이 진행될 때 어떻게 해야 돼? 얘는 생성물, 그러니까 분자는 줄여야 되고 오히려 분모를 늘려야 되는 거죠. 그래야 평형을 쫓아가는 거잖아. 그러면 분자는 줄이고 분모는 늘려야 되는데 얘가 분자는 줄이고 분모를 늘리려면 생성물은 줄이고 반응물을 늘려야 되는 거잖아. 그 반응의 방향이 역반응이잖아. 생성물을 반응물로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쓰는 게 Q랑 K입니다. 어렵죠? 어려운데 어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일단 평형에 대한 우리가 숫자 값인데 K랑 Q를 이용한 실제 계산은 우리가 안 해볼 거야. 여러분들이 그냥 K, Q에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만약에 내년에 가서 화학을 딱 해야 돼. 근데 그때 K랑 Q를 처음 배우면 지금 여러분들 지금 딱 이 상태와 똑같이 참담할 거거든요. 근데 그땐 참담해봤자 참담하면 안 돼요. 왜? 실제로는 이걸 계산까지 해내야 되거든요. 계산하고 사용하는 걸 그때 가서 해야 되잖아. 그럼 우린 지금은 적어도 그때 참담하지 않을 수 있게 미리 참담해 놓자에 좀 가깝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평형이 돼요. 평형이 보통 학생들한테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평형이란 개념 자체가 여기서 처음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 원래 이 이전까지 우리는 어떻게 항상 해왔어? 반응물이 반응하면 그냥 생성물이 되는 것만 항상 생각해왔잖아요. 근데 이게 어렵게 느껴지는 게 반대로 생성물이 반응물이 된다라는 것도 염두에 둬야 되는 데다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알던 대로 재료 다 쓰면 끝이 아니라 재료가 다 안 써도 중간에 끝나버린다라는 걸 생각해야 되니까. 그래서 좀 어려워지는데요.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데 어쩌겠니? 참고로 이건 교육과정이 개편되면서 화학으로 내려온 내용입니다. 원래 현재 화학이 예전 화학 원의 포지션이라고 했을 때 이건 원래 화투에 있던 내용이거든. 근데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화학으로 내려왔어요. 아무튼 저런 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쟤네들로 이제 아까 네가 잠깐 얘기했던 르 샤틀리에의 원리 요걸 해야 되거든. 일단 오늘은 설명만 하고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했던 것처럼 르 샤틀리에의 원리를 오늘 설명하고 다음 주에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일단 설명을 해봅시다. 르 샤틀리에의 원리, 말이 단어는 되게 어려운데 이게 평형 이동입니다. 그냥 평형 이동이라는 걸 발견했고 그 원리를 정리한 사람의 이름이 르 샤틀리에라는 사람이라서 르 샤틀리에의 원리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근데 간단하게 평형 이동인데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화학 반응을 했어. 근데 그럼 평형이 이루어져 있었잖아요. 그러면 어떤 상태여야 돼? 겉으로 보기에 농도 변화가 없고 반응을 안 하는 것처럼 보여야 되지. 근데 갑자기 그 평형이 깨져. 그래서 얘들이 다시 갑자기 막 뭔가 반응을 열심히 해서 새로운 평형을 찾아가는 과정. 이게 평형 이동입니다. 그래서 평형 이동의 과정은 일단 평형이 깨져야 되고요. 그리고 평형이 깨지면 새로운 평형을 찾아가. 이게 평형 이동, 르 샤틀리에의 원리가 되거든요.
근데 평형 이동이 그래서 언제 일어나는가는 곧 무슨 얘기냐? 언제 평형이 깨지는가의 얘기랑 관련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점인데, 일단 첫 번째로 평형이 깨지는 가장 대표적인 게 농도를 조작해주면 돼. 당연한 얘기지. 왜냐면 우리 평형이라는 거 결정되는 게 지금 이거 다 뭐예요? 그러니까 K값은 정해진 값이야. 상수니까. 그치? 그럼 K값은 정해진 상태에서 지금 내가 현재 농도를 대입해서 구한 Q값이 원래는 같았어. 근데 내가 만약에 농도를 조작해줘서 특정 물질의 농도를 갑자기 확 높였어. 그러니까 저 반응식 N2가 3H2를 만나서 2NH3가 되는 이 반응식을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원래는 평형이었는데 내가 H2를 갑자기 막 왕창 넣어준 거야. 그러면 H2 왕창 넣어준 직후의 Q값은 아직도 K랑 같을까? 안 같아요 이제. 왜? N2나 NH3의 농도는 원래랑 똑같다고 쳐도 H2의 농도가 변해버리거든. 그럼 그걸로 구한 Q값은 더 이상 K값이랑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평형이 깨지겠지. 그러면 어떻게 되게? 그 Q가 K값과 달라졌잖아. 근데 K값은 상수잖아. 그러니까 Q값이 다시 K값을 찾아가기 위해서 그냥 반응하는 겁니다. 이때 요게 제일 중요하게 작용해요. 요걸 쓰게 돼. 내가 물질을 왕창 때려 넣었어. 그랬더니 K값보다 Q값이 커진 거야. 그럼 뭐 하겠어? Q값이 더 크면 역반응 우세. 그쵸? 역반응을 통해서 새로운 평형을 찾아갑니다. 내가 물질을 어떻게 해줬더니 K값이 Q값보다 커진 거야. 그러면 정반응을 통해서 새로운 평형을 찾아가는 거지. 오케이? 농도 조작은 너무 쉬워요. 농도를 바꿔주면 평형은 당연히 깨져. 그래서 저 얘기는 되게 쉬운 게 우리가 농도를 이용한 평형 이동은 네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 만약에 반응물을 넣어줘. 그래서 반응물의 농도를 억지로 우리가 키워주면 크게 만들면 증가시켜주면 그러면 정반응을 통해 새로운 평형을 찾아갑니다. 정반응 우세를 통해서. 만약에 반응물의 농도를 억지로 줄여줘요. 그러면 역반응을 통해 새로운 평형을 찾아가요. 반응물 줄이는 방법 만약에 요 식이면 여기 지금 평형이 이루어진 거기다가 불꽃 이렇게 떨어뜨리잖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 수소가 갑자기 확 타서 다 사라져 버리겠지. 이런 식으로 반응물의 농도를 줄일 수 있겠지. 그럼 H2 농도가 확 줄어들면서 평형이 깨지니까 다시 K값을 맞추기 위해서 막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역반응. 그 다음에 얘는 생성물의 농도를 만약에 늘려주면 뭐가 돼요? 생성물의 농도를 늘려주면 역반응이지. 그러니까 생성물의 농도를 늘리는 건 정반응이 맞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만약에 평형인 상태에서 생성물의 농도를 억지로 올렸어. 그러면 일어나야 될 걸 얘기하는 거지. 그럼 역반응이 일어나야 되는 거지. 반대로 생성물을 줄이면 정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야? 한쪽을 줄이면 그 줄어든 애가 다시 늘어날 수 있게 반응이 일어나는 거지 그냥. 좀 당연한 거예요. 평형이라는 게 줄다리기처럼 결국 양쪽에서 딱 똑같은 힘으로 당기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잖아. 그러면 새로운 평형이라고 하는 건 한쪽이 확 줄어들었을 때 결국 거기에 다시 맞추게 걔가 다시 늘어날 수 있게 평형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농도에 의한 평형 이동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해. 그냥 이렇게 끝나. 되죠? 중요한 건 두 번째입니다. 압력에 의한 평형 이동. 요게 난이도가 좀 어려운데 자, 압력에 의한 평형 이동을 하기 위해선 일단 요 K값에 조건이 하나 더 붙어 있어서 조건에 대한 얘기를 해야 돼. 우리가 K를 구하든 Q를 구하든 이 평형상수나 반응지수 같은 걸 구할 때는 어떤 조건이 있냐면요. 첫 번째, 고체는 뺍니다. 근데 이거 되게 단순해. 당연한 얘기긴 해요. 고체는 왜 빼? 고체 왜 빼게? 아니에요. 고체는 농도가 안 나와요. 농도 계산이 불가능해. 고체라는 것 자체가 뭐야? 어디 녹아 있는 거야? 안 녹아 있는 거야?
안 녹아 있는 거야. 어디 섞여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농도가 계산이 안 돼요, 아예. 그래서 여기 더 대입할 수 없거든? 그리고 그게 진짜 재밌는 게 실제로 그래서 고체의 농도는, 그러니까 고체의 양은 반응 속도에 영향을 못 줍니다. 반응 속도란다. 평형에 영향을 못 줘요. 그래서 고체는 우리 K나 Q를 구할 때 빼줘요. 식에서. 두 번째, 뭐도 빼주냐면 용매도 빼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용액에서 반응을 시킨다고 하면 물의 농도 이런 건 빼주는 거지. 이거 왜 빼주냐면요. 물의 농도 이렇게 하잖아? 만약에 집어넣잖아? 그럼 물의 농도가 너무 커서 다른 값을 넣어도 물의 농도 때문에 전체 값이 별로 변하지 않아요. 물의 농도가 전체 값을 너무 크게 지배해버립니다. 그리고 반응 좀 일어난다고 해서 물의 농도가 바뀌어? 거의 안 바뀔 거거든? 그러니까 K값과 Q값을 구하는 의미 자체가 사라져요. 물의 농도 같은 걸 집어넣어버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물 1리터 해놓잖아? 그럼 여러분 1리터면 1kg이거든? 1kg이면 대충 몇이냐? 1000g이니까 이거 18분의 1000몰이에요. 그럼 물 1리터에서 물의 몰 농도가 몇이 나와? 18분의 1000이니까 대충 한 40쯤 나오나? 30에서 40쯤 나오는 것 같은데? 아니다. 50 넘게 나오네. 5, 60 정도 나오네, 몰 농도가. 그러니까 이렇게 물 1리터를 담아놓으면 여기 안에 용질 넣어놓으면 용질 몰 농도 그래봤자 한 0.1몰 농도 막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 대부분. 0.2몰 농도. 0.05몰 농도 이러고 있는데 혼자 60몰 농도 막 이래. 그러니까 넣어서 대입을 하면 값에 너무 큰 영향을 주는데 반응이 일어난다고 해서 용매 몰 농도가 바뀌지 않거든요. 그래서 빼줍니다. 그래서 이 둘은 빼. 그러니까 얘도 그렇고 평형에 영향을 못 주니까 빼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평형에 영향을 못 주니까 빼주는 건데. 그리고 이렇게 둘만 빼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 압력에 의한 평형 이동은 주로 기체와 관련돼서 일어나는 평형 이동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고체 몰 농도는 못 구하는데 기체 몰 농도는 구할 수 있나요? 네, 구할 수 있습니다. 기체 몰 농도는 주로 어떻게 구하냐면 혼합 기체가 있어. 여기 혼합 기체가 있는데 이 혼합 기체 전체가 지금 딱 1리터야. 근데 그 안에 만약에 N2가 정확하게 3몰 들어있어. 그럼 N2의 몰 농도가 몇인 거게? 3몰 농도인 거예요. 이렇게 구하면 돼. 왜냐면 혼합 기체는 결국 지들끼리 섞여 있는 거잖아요. 꼭 물에 녹여야만 수용액인데 꼭 어디 액체에 녹여야만 용액은 아닙니다. 섞여 있으면 돼, 그냥. 고체는요, 고체의 섞임과 기체의 섞임은 다릅니다. 고체는 그냥 진짜 입자들이 그냥 이렇게 서로 그냥 이렇게 섞여 있는 건데 그게 제대로 섞였다라고 보기도 힘들고. 그래서 요 기체끼리는 부피, 여기 농도를 얘기할 수 있거든? 그래서 여기서 되게 재밌는 일이 생기는데, 자, 압력을 바꿔주잖아? 그럼 기체의 농도가 바뀝니다. 우리 첫 수업에 뭐 했어? 보일의 법칙 얘기했었죠. 보일의 법칙 뭐예요? 부피랑 압력의 관계입니다. 압력을 2배로 높여주면 부피가 어떻게 되죠? 2분의 1이 되지. 근데 보일의 법칙 누구한테서, 누구 법칙이야? 기체 법칙이지. 기체한테서만 적용돼요. 아보가드로 법칙처럼 저 압력에 의한 평형이동은 기체한테만 일어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저 압력에 의한 평형이동, 그러니까 제가 압력을 가해주면 기체의 농도가 변하고 그런 평형이동이 일어나. 근데 선생님 만약에 N2 더하기 3H2가 이 식을 몇 번째 적는 거니? 왜 계속 지워가지고 아무튼 이 식이 있어요. 그러면 N2의 몰 농도도 H2의 몰 농도도 NH3의 몰 농도도 어차피 뭐야? 만약에 내가 압력을 2배 주잖아? 압력 2배면 몰 농도가 전부 다 어떻게 되게? 자, 압력이 2배가 됐어. 그럼 전체 부피 자체가 몇 배가 되게? 2분의 1배가 됩니다. 그럼 모든 애들의 몰 농도가 몇 배가 되게? 2배가 돼요. 그치?
근데 선생님 예몰롱도도 2배, 예몰롱도도 2배, 예몰롱도도 2배면 어차피 다 똑같이 2배로 변한 거니까 별 의미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지. 왜 아니야? 얘 식이 어떻게 됐었어? Q 값이 N2, H2 세제곱분의 NH3의 제곱이거든? 그럼 이거 배수만 가지고 계산해보면 4분의 1배예요. 원래 Q 값에 비해서 압력을 2배로 바꿔주면 새로운 Q 값이 원래 Q 값의 4분의 1배가 됩니다. 제곱, 세제곱이랑 제곱했는데 전혀 상관없는 요거 2배고 요거 2배 세제곱이니까 8배고 요거 2배인데 제곱했으니까 4배잖아. 그래서 전체 값이 4분의 1배가 됩니다. Q 값이 변해요. 아까 농도 변해준 것처럼 얘도 농도가 직접 변하니까 Q 값이 변해버려. 그러니까 뭐야? 얘도 그렇고 원래 아주 평화롭게 K랑 Q랑 같아서 우리 지금 평형이야 이러고 잘 지내고 있었던 건데 농도를 바꿔주거나 압력을 바꿔주면 Q 값이 갑자기 변해요. 그래서 Q가 변하면서 변합이 아니라 변함. Q가 변하면서 K와 Q가 같지 않게 되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되게? Q가 다시 K를 찾아가야지. 그게 새로운 평형을 찾아간다. 평형 이동이 되는 겁니다. 이해돼요? 네, 그런 얘기가 이제 평형 이동이 되는데, 자, 압력에 의한 평형 이동 볼게. 자, 그럼 압력에 의한 평형 이동은 생각해봐. 얘가 만약에 압력을 높여주거나 압력을 낮춰줌에 따라서 딱 변화가 결정이 되는데, 압력을 높여주면 어떤 방향으로 평형 이동이 일어날까요? 얘는 위에처럼 정반응, 역반응 딱 정해지는 게 아니야. 왜냐면 반응식마다 그게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게 진짜 편하냐면, 이건 너무 계산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개념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압력이 커졌어. 그러면 부피가 어떻게 된다고? 작아졌거든? 그럼 좁아졌지. 좁아졌으면 기체들은 입자수를 줄이고 싶을까 늘리고 싶을까? 줄이고 싶겠지. 지금 여기가 좁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평형 이동이 기체 입자수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평형 이동이 일어납니다. 만약에 압력을 낮추고 싶으면 어떻게 돼? 기체 입자수가 압력을 낮추면 기체 입자수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일어나요. 부피가 커지니까. 사실 이거 수학적으로도 얘기할 수 있긴 한데 수학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그냥 저렇게 정리하고 지나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수학적으로 한번 해볼까? 우리가 압력을 변화시켜줄 때 결국 압력을 높여주게 되면 기체 입자수가 많은 쪽의 수가 훨씬 더 커져요. 왜냐면 기체 입자수가 많다는 뜻이 뭐야? 이렇게 개수가 커서 차수가 높은 애들이 기체 입자수가 많은 쪽일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쪽의 숫자 변화가 더 크게 일어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그쪽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만약에 전체 값이 줄이면, 압력을 줄이면, 전체 몰롱도가 줄어들지. 그럼 줄어드는 양도 마찬가지야. 기체 입자수가 많은 쪽에 그 값이 크게 줄어요. 그러니까 그쪽을 오히려 또 늘려주는 방향으로 평형 이동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숫자적으로 표현해 본 거. 만약에 숫자적으로 이해하는 게 힘들면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수학적인 이해는 너희들이 화학하면서 문제 풀면서 이해하면 되니까. 익숙해지면 되니까 나중에. 이해됩니까? 자, 끝이 아니라 하나 남았어. 마지막 하나가 이제 온도에 의한 평형 이동인데, 온도에 의한 평형 이동 자체는 다음 주에 정리할게요. 대신에 여러분들이랑 재밌는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흡열과 발열, 그리고 개와 주위, 그리고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이게 다 화학에서 쓰는 표현이거든요. 우주는 요즘은 우주란 표현보단 전체라는 표현을 더 쓰는데 그냥 제가 우주란 표현이 더 좋습니다. 뭔가 멋있잖아. 그래서 우주란 표현을 좋아하는데, 자, 요거를 표현을 좀 나눠볼게. 자, 일단 흡열 반응이 뭐죠?
열을 흡수하는 반응. 그쵸? 발열 반응은 뭐예요? 열을 방출하는 반응. 그쵸? 정확하게는 흡열 반응은 에너지를 흡수, 발열 반응은 에너지를 방출인데 우리가 그 에너지가 흡수되고 방출될 때 관찰하기 가장 쉬운 형태가 열이거든. 얘네들은 막 소리도 소리 그런 반응도 간혹 가다가 찾을 수는 있겠지만 화학 반응은 대부분 소리 에너지를 이용하는 반응은 별로 없지. 근데 마찬가지 맞아. 소리 에너지를 방출하거나 소리 에너지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소리 에너지는 좀 흔하진 않고 열 에너지가 아닌데 소리 에너지도 아닌 가장 흔한 건 빛 에너지죠.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연소. 연소가 발열을 하는 방식은 대부분은 열 에너지로 나오지만 일부는 빛 에너지로 나오잖아. 그렇지? 그래서 우린 꼭 열 에너지로 형태만 나온다는 법은 없거든. 근데 그냥 우린 그냥 열로 나오든 열이 아닌 걸로 나오든 그냥 흡열 발열 이렇게 표시합니다. 주로. 에너지가 나온다는 뜻 자체를 그냥 발열 이렇게 하는 거고 에너지가 들어간다는 뜻을 그냥 흡열로 해요. 왜냐면 아까 소리나 빛 얘기를 했지만 소리랑 빛만 나오는 경우는 어차피 없어요. 발열이면 열과 소리, 열과 빛, 뭐 열이 항상 같이 나올 거니까. 우리 열을 기준으로 할 건데 흡열 발열은 열을 흡수, 열을 방출할 거거든. 자, 여러분. 자, A라는 물질이 A라는 물질 너무 그런가? 그냥 A라고 할게요. A라는 물질이 있는데 얘가 발열 반응을 했어. 그러면 주변의 온도가 어떻게 될까? 네, 뜨거워져요. 그리고 A의 온도는 어떻게 될까? 낮아져요. 하면 틀립니다, 이제. 실제로 팩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요게 이제 개와 주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해줘야 되는 건데 개랑 주의는 뭐냐면 개라고 하는 건 그 화학 반응이 일어날 거면 그 화학 반응 안에 세계예요. 그 물질들 자체를 그냥 개라고 불러. 그러니까 반응을 하는 물질 본인 혹은 반응해서 만들어지는 결과 물질인 생성물. 그래서 본인, 반응물 본인이거나 생성물까지 합쳐서 이 물질들, 그 화학 반응식 세계 안에 있는 그 물질들을 딱 개라고 불러요. 그리고 개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를 주의라고 부르거든. 그 주변의 모든 것들을 주의라고 불러. 그리고 우리는 그 개하고 주의를 전체를 통틀어서 우주 내지는 그냥 전체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요게 화학 반응, 화학이나 물리에서 어떤 물질들을 표현하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개가 있고 개를 둘러싼 주위가 있고 그래서 개와 주위를 합친 전체 우주가 있고 이렇게 보는데요. 자, 여기서 이 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여러분 혹시 그거 기억해요? 우리 물 끓일 때 물이 이렇게 얘한테 물에다가 열을 계속 가하다 보면 온도가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일정하다가 이렇게 올라가요. 우리 일정해지는 동안 뭐가 일어난다고 하지? 상태 변화. 정확하게는 증발이 아니라 얘는 원래는 끓음이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원래 우리가 여태까지는 그냥 기화라고 했지 얘를. 그러니까 기화되는 구간이에요. 이거 기화. 근데 우리는 열을 계속 가해주는데 기화 구간 동안 왜 온도가 변하지 않아요? 기화열 흡수. 기화가 열을 흡수해서 그게 어디에 쓰여버려? 개의 그 상태 변화에 쓰여버리는 거지, 물질들에. 맞아요.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물질이 흡수한 열, 물질이 방출한 열은 열이 아닌 형태로 바뀌어요. 다시 무슨 얘기냐면 흡열은 주변의 열을 흡수해서 개에서는 열 에너지가 아닌 다른 에너지 형태로 바뀌어요. 반대로 발열은 뭐예요? 개에 있었던 열 에너지가 아니었던 주로 뭐겠어? 화학 에너지겠죠. 열 에너지가 아닌 에너지를 열 에너지 형태로 방출하는 거거든. 그래서 우주를 기준으로 했을 때 흡열 반응하잖아? 그럼 개는 열 에너지는 변화가 없습니다. 개가 가진 화학 에너지는 흡열 얘기하고 있지. 개가 가진 화학 에너지는 늘어날 수 있어도 걔는 열 에너지가 늘어나는 건 아니거든. 근데 전체 입장에서는 주위가 열 에너지를 뺏기는 바람에 주위가 열 에너지가 줄었잖아. 그럼 전체 열 에너지가 그냥 감소했지. 실제로 그래서 흡열 반응하면 다 차가워져요. 그냥 전체 열 에너지가 감소한 겁니다. 열 에너지였던 것이 열 에너지가 아니게
바뀌어버리는 거니까. 그치? 걔가 흡열을 하면 더 이상 열 에너지가 아니게 바뀐다니까. 다른 에너지로, 화학 에너지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냥 열 에너지의 총량이 줄어드는 거고, 흡열이면. 발열이면 열 에너지의 총량이 늘어나는 거거든. 그래서 발열 반응을 하면 주변의 온도가 올라가고 A는 그대로, 혹은 A가 차가워지는 게 아니라 A도 같이 뜨거워져요. 사실은 A가 뜨거워진 게 아니라 주위가 뜨거우니까 A도 뜨겁게 느껴지는 겁니다. A 자체는 열 에너지를 방출했지만 A가 가진 화학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바꿔서 내보냈을 뿐, A가 뭐 온도가 줄어들 이유는 없는 거지.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되게 화학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중요해요. 이게 연력학이거든요, 일종의. 결국에. 반대로 그래서 발열을 하면 항상 그냥 모두의 온도가 올라가야 되고, 흡열을 하면 모두의 온도가 내려가야 돼. 이게 무조건입니다. 이해돼? 이해돼? 이해는 돼?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그럼 발열은 전체 총 열량을 늘리는 형태의 반응이고, 흡열은 전체 총 열량, 우주의 열량을 줄이는 형태의 반응이거든요. 그러면 흡열은 주위의 온도가 높을수록 잘 일어날까요? 낮을수록 잘 일어날까요? 높을수록. 왜? 흡열은 뭐라고? 열량을 낮추는 형태로 일어나는 거거든. 그러면 주변에 열이 많으면 많을수록 낮추기가 쉬운 상태가 되는 거잖아. 높이기는 어렵겠지. 이미 주변에 열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흡열 반응은 주위에 열이 많을 때, 즉 온도가 높을 때 잘 일어나는 게 흡열이고요. 반대로 발열은 온도가 낮아야 잘 일어나요. 주위에 열이 적어야 잘 일어나요. 이거 되게 단순한데 진짜로 우리는 착각하는 게 주변이 더운 데가 주변이 추운 데보다 불이 잘 붙는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불은 발화점의 온도가 불을 붙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거지. 오히려 주변은 추워야 발열, 연소가 잘 됩니다. 그래서 요 개념은 좀 알아두시고, 오늘은 딱 요 개념까지만 하고 할게요. 요걸 이용해서 이제 온도에 의한 평형 이동을 해야 되는데, 요 개념만 일단 이해하고 갑시다. 어렵죠? 네, 이게 화학이 너희 선배들이, 너희 한 학년 위의 선배들은 아니죠. 두 학년 위의 선배들이네요. 원래 기존에 화학원, 화학 수능을 보던 학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화학이 너무 혀를 내두를 정도로 어려워갖고 버린 게 아니에요. 이거 원래 없던 내용입니다, 화학에. 원래는 기존에는 이제 화학 2라고 했던 좀 더 화학 2라고 하는 좀 더 고등 교과에 있던 내용이 있는데, 그 이제 내려와서 이 꼬라지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존 교과에서 화학 1, 화학 2 이렇게 나눠져 있었던 건 알지? 들어는 봤지? 생원, 생투 이거 들어는 봤지? 물원, 물투. 제가 수능을 화투 생투를 봤거든요. 저는 과학에 미친 자기 때문에 저는 어쩌다 보니까 투 과목을 2개를 봤었어요. 옛날에 수능을. 원래 투 과목을 선택하는 게 별로 굳이 그럴 필요는 없었는데 저는 그냥 투 과목 2개를 하게 됐거든. 근데 제가 이제 화투 생투를 수능을 봤었는데 그래서 화투 생투를 진짜 깊숙하게 많이 공부를 했단 말이야. 그리고 다 기억하는 상태로 대학을 갔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일반 화학이라는 과목과 일반 생물학이라는 과목을 수업 하나도 안 들었거든? 공부도 거의 안 했거든? 제가 한 3등 했어요.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유가 똑같아. 우리가 대학교 때 제일 처음으로 교양으로 배우는 우리 전공에 들어가기 위한 기본 과목 교과, 과학 교과로 배우는 일반 화학이나 일반 생물학은 고등학교 때 배우는 화학2와 화학 생투와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냥 다 여기서 조금씩 어려워지는 것 뿐인데, 그리고 조금씩 계산적이게 되거든? 근데 어차피 대학에서 얘기하는 계산적은 되게 쉽게 해결돼. 다 계산기로 하거든. 대학에서는 어차피 다 계산기 써서 하니까. 그래서 진짜 거의 수업도 안 듣고 시험, 네,
저보다 고학번인 선배들도 있었는데 제가 3등 했었어요. 일반화학 같은 경우. 수업 8번인가 빠졌거든? 애들이랑 당구 치러 다니느라. 근데 그러니까 참고로 아시겠지만 저는 고대를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이 있는 곳은 아니었어요. 공부를 다 잘하는 데서였는데 아무튼 그랬어. 그러니까 원래 화학투라는 게 그렇게 대학에서 배우는 화학의 내용이 들어가 있을 정도로 원래 되게 어려운 과목인데 그걸 지금 쳐내려놨다. 이 정신 나간 놈들이. 어쩌겠냐. 짜잔. 이렇게 됩니다.